시청자, 미국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사들고 와 상대 후보 앞에 들이밀던 그 청년 정치인이 정작 그 기계를 본인에게 써야 할 사람이었다면 이게 우연일까요? 부산시장 선거운동 중에 음료수 테러를 당해 뇌진탕까지 진단받았다던 그 정의한 후보 얘기입니다. 정치권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국정원까지 개입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본인이 직접 연출한 자작극 의혹으로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가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 음료수를 던진 사람이 정의한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 직전 두 사람 사이의 통화 기록까지 잡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진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 SNS 과거 기록을 다 지우고 당을 탈당하고 연락 두절 잠수까지 탑니까? 이게 가능한 그림인가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본인이 사비를 들여 미국에서 공수해온 그 거짓말 탐지기, 토론장에서 전재수 후보 얼굴 앞에 들이밀었던 그 기계, 이걸 사후에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들이밀어야 했던 건지 그림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자충수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세 층을 같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면에서는 자작극 정황의 구체적 증거를 짚고, 두 번째 동기층에서는 왜 굳이 이런 일을 벌였는가, 세 번째 결과 층에서는 이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빚을 남기는가까지 갑니다. 표면 보도가 한 줄로 처리하는 자작극 의혹, 그 한 줄 뒤에 어떤 구조가 깔려 있는지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후보의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정치라는 공적 영역이 어디까지 사유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주류 보도가 자작극 의혹이라는 한 줄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진짜 구조는 그 한 줄에 다 안 들어갑니다. 특히 이 사건이 왜 이재명 대통령 부산 흉기 피습 사건의 무게까지 흔드는 일인지 그 연결고리를 짚는 분석을 주류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같은 부산이라는 지명이 두 사건을 잇고 있는데 이 연결을 짚는 보도가 왜 이렇게 적은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자, 표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2015년 4월 27일 부산 금정구 선거 유세 현장이었습니다. 정의한 후보가 유세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음료컵을 던졌다. 그것도 그냥 던진 게 아니라 젊은 놈이 무슨 시장이냐 이런 멘트와 함께 던졌다고 캠프 측이 주장했어요.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졌고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단명은 뇌진탕의 근좌상이었습니다. 이게 보도되자마자 정치권이 뒤집어졌어요. 박형준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병문안을 갖고 언론은 정치 테러 프레임으로 대대적으로 다뤘죠. 그도 그럴 게 한국에서 정치인 테러는 이미 실존하는 위협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게 불과 작년이에요. 그 무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 부산에서 정치인 테러가 났다고 하니까 사회 전체가 긴장한 겁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테러 방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인을 향한 테러로 접수되면 국정원이 자동으로 개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거기까지 계산을 못한 것 같아요. 경찰선에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한번 테러로 분류되면 배후까지 다 들여다보는 수사가 시작되는 구조거든요. 그게 본인을 잡은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또 의미심장합니다. TV 법정 토론에 정의한 후보가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왔어요. 미국에서 사비로 공수해온 경찰용이라고 직접 밝히면서 전재수 후보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의혹을 떨칠 의향이 있느냐 이러면서 그때 청년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지금 사후에 그 장면을 다시 보면 그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에게 사용해야 했던 기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어요. 이 후보가 TV 토론에 자기를 안 들여보내준다고 해서 단식까지 했었거든요. 인지도를 만들기 위한 일관된 동선이 있었던 겁니다. 자, 자작극 정황 증거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통화 기록입니다. 음료수를 던진 사람과 정의한 후보가 사건 발생 전에 통화한 기록이 잡혔어요. 경찰은 이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상황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의 신원이에요. 정의한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졌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우연히 그 자리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후보를 향해 음료수를 던졌다.
이게 합리적 추론이 되는 그림인가요? 일할 때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멘트까지 짜여 있었다는 분석이 따라옵니다. 젊은 놈이 무슨 시장이냐. 이 멘트가 우연히 나왔다고 보기엔 후보가 청년 정치를 표방하던 인물이라는 점이 너무 정확하게 맞물려 있어요. 둘째, 본인의 자수시도입니다. 정의한 후보가 목에 깁스를 한 채로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용의자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은 이 사진을 공식 SNS에 직접 게시했습니다. 오피셜로요. 이게 사후에 자작극 의혹이 떠오른 시점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행동이 됐어요.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을 피해자 측이 선처를 호소했다. 이 그림 자체가 사후에 보면은 어색한 거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그 깁스를 한 후보를 데리고 구포시장에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처음 내려가던 날에 맞춰서 우리도 신스틸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식의 동선이었다고 알려졌어요. 사건 인지도 자산으로 바로 가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사건 직후의 행적입니다.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직후 정의한 후보는 SNS 과거 기록을 모두 삭제했어요. 그리고 개혁신당을 기습 탈당했습니다. 연락 두절, 잠적, 개혁신당조차 당사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진짜 피해자였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동선이에요. 정계 은퇴 선언까지 따라붙었습니다. 빛보다 빠른 은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죠. 법적으로는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하나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거짓 상황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잘못 판단하게 했고 그로 인해 직무집행이 됐다면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또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까딱하다가는 구속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더 있어요. 병원이에요. 정의한 후보가 부산 큰 병원장 아들이라는 사실. 이건 주류 보도가 거의 안 짚는데 가장 수상한 지점입니다. 뇌진탕 진단서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친절하게 나왔는가? 의학적으로 어디까지 객관적인 진단이고 어디까지가 본인 주장에 기반한 기록인가? 이 부분은 수사가 들여다봐야 할 영역이에요.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의혹의 지점인 건 분명합니다. 부친도 한때 정치를 좀 해보려고 했던 분이라는 보도까지 따라붙고 있어요. 지역인맥, 병원 자원, 그리고 후보 본인의 인지도 욕심이 어떤 식으로 얽혔는지 이건 수사가 풀어야 할 그림입니다. 여기까지가 표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라면 그냥 한 청년 정치인의 일탈입니다.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예요. 결국 무명 청년 정치인이 전국적 인지도를 얻으려고 무리수를 둔 것, 한 사람의 욕심이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서 끝내고 싶은데 사실 이 답은 너무 작아요. 왜냐하면 한 가지 질문이 빠져 있거든요. 왜 개혁신당이었을까요? 왜 다른 당이 아니라 이 당에서 이런 후보가, 이런 사건이 이런 방식으로 나왔을까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개혁신당의 공천 시스템 자체의 구조입니다. 출마자가 부족해서 온라인으로 후보를 모집했고 약 150만 원 정도 내면 사실상 공천 신청이 가능했던 시스템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그것도 부산시장이라는 무게에 비해 검증 시스템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질문이 따라붙는 거예요. 양당이었으면 본선 후보까지 갔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건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무조건 후보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만들어낸 무리한 공천의 결과라는 진단이 따라옵니다. 삼지대 정당은 후보 확보 자체가 힘든 구조라는 점, 이건 인정해줘야 해요. 다만 그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해서 광역단체장이라는 자리의 검증 기준까지 낮춰도 된다는 결론은 안 나옵니다. 그 자리의 무게는 그 정당의 어려움과 별개로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대비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평소 어떤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두고 부실하다, 검증 안 됐다, 발목 잡고 트집 잡던 치기세요. 인사청문회 때마다 검증 부실 비판을 가장 날카롭게 하던 분이고요. 그런데 본인 당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낸 사람이 이 모양이면 그때 그 비판들의 진심은 어디로 갔습니까?
도둑이 재발저리는 모양새예요. 같은 잣대를 본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평소 던지던 비판이 그대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자, 동기 분석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부산은 양강구도입니다. 전재수 후보, 대박형준 후보, 삼지대 후보가 언론 노출을 받기 엄청 어려운 구조예요. 일반적인 정책 발표로는 미디어 한 줄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치 테러 피해자 프레임은 다릅니다. 전국 단위 노출이 보장돼요. 토론장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오는 퍼포먼스도, 단식도, 음료수 사건도 일관된 한 가지 목적으로 묶입니다. 인지도 작전이에요. 노이즈 마케팅의 정치 버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부담스러운 비교가 따라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그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 무게, 그 충격, 그 정치적 의미. 그런데 같은 부산에서 누군가가 그 무게를 모방해서 자기 인지도 수단으로 쓰려 했다면 이건 한 사람의 일탈을 넘어선 일이에요. 진짜 테러를 당한 사람들의 무게까지 함께 깎는 행위입니다.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사가 밝힐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무게에 손이 닿은 건 사실이에요. 개혁신당이 사건 첫날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도 피해자다. 이준석 대표 입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당이 공천한 후보가 사고를 쳤는데 그 후보를 공천한 당이 자기를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그림. 이거 한국 정치에서 어디서 봤더라요? 가해자가 자기를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그 구조. 이게 평소 개혁신당이 다른 당들에게 들이밀던 비판 그대로 아닌가요? 누워서 침 뱉기죠, 결국. 어제 비판이 오늘 거울로 돌아왔는데 본인들이 그걸 알아보는 지가 한 가지 시험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은 시점에 같은 어조로 다른 후보의 검증 부실을 비판하던 정치 평론 채널들이 이번 사건에는 어떤 톤으로 임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시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물론 한 가지 전제는 깔아줘야 해요. 공천 시스템이 모든 후보의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양당이었어도 100% 걸러낼 수 있었느냐? 이건 별개의 논의예요. 다만 광역단체장급에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책임지는 방식 그 자체가 그 당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첫 반응이 우리도 피해자다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주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전쟁사에 거짓 깃발 작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국의 깃발로 자기를 공격한 척 꾸며서 명분을 만드는 그 오래된 기술. 이번 사건이 그 작전의 일인 정치 버전이라면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긴 합니다. 명분 만들기, 동정 끌어내기, 인지도 끌어올리기,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공격당한 것처럼 연출해서 정치 자산을 만들어내려 한 그림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개판입니다. 공천이 아니라 공모 수준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비교해 봐야 할 한 가지 그림이 있어요. 2024년 1월 부산 이재명 당시 대표가 흉기에 피습당했던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국가적 충격이었고 국정원이 즉시 개입했고 한국 정치 테러 담론의 기준선이 그날 다시 그어졌어요. 그 무게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흉기, 피, 응급, 헬기, 서울대병원 이송. 한 정치인의 생명을 두고 사회 전체가 숨을 죽였던 그 시간의 무게가 그 기준선이에요. 2025년 4월 부산 같은 도시에서 이번에는 한 청년 후보가 정치 테러를 연출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테러방지법, 국정원 개입, 사회적 주목. 그런데 이번에는 그 메커니즘이 본인을 잡은 거예요. 그 메커니즘 자체가 작년 그 사건의 무게로 세워진 기둥이거든요. 그 기둥을 빌려서 자기 인지도를 세우려 한 시도가 그 기둥에 부딪혀 떨어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당시에도 뭔가 미묘하게 어색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토론장에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온 그 장면이 어딘가 과했다고 느꼈던 그 직관,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사진을 어떻게 찍었을까? 그 의문을 느꼈는데 눈치 보여서 입 밖에 못 내셨던 그분들의 감각도 정확했어요. 이건 한 사람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테러를 당한 사람들의 무게를 함께 깎아내리는 도둑질이에요. 잠깐 멈추고 보세요.
거짓말 탐지기를 들고 나왔던 사람이 결국 거짓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본인이 미국에서 사비로 공수해온 그 기계, 이제 그 기계가 본인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에요. 잘 보관해 두셨길 바랍니다. 양치기, 소년 우아의 진짜 잔혹함은 양치기가 벌 받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늑대를 만난 다른 양치기들이 외쳤을 때 마을이 더는 달려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진짜 비용입니다. 이번 외침의 비용이 마을 전체로 분산되는 그 구조, 그게 이 사건이 한국 정치에 남기는 진짜 무게예요. 자, 이제 마지막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결과층이에요. 첫 번째 결과, 진짜 테러 피해자들의 무게가 손상됩니다. 한국 정치 테러는 실제 발생해 온 사안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외에도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이 무게는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회적 합의의 누적이 그 무게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자작극이 한번 성공 사례로 남으면 그 다음에 발생하는 진짜 테러 사건마다 이번에도 자작극 아니냐는 의심부터 따라붙어요. 진짜 피해자가 의심부터 받게 되는 비용, 이게 이번 사건이 사회에 남기는 부채입니다. 두 번째 결과, 청년 정치의 후퇴입니다. 개혁신당은 청년 정치를 표방한 당이에요. 정의안 후보는 그 청년 정치의 간판 중 하나로 영입된 인물이고요. 한국에서 청년 정치인은 이미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양당 체제로 인한 자원 집중, 미디어 노출 부족, 검증 안 됐다는 의심이 기본값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남기는 효과가 뭡니까? 청년 정치인 등호 검증 안 된 사람이라는 의심이 한 단계 더 강화되는 거예요. 본인의 실력으로 정치하려는 진짜 청년 정치인들에게는 막대한 민폐입니다. 이 사건이 청년 정치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신뢰를 후퇴시키는 한 칸,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청년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가짜 인지도 만들기에 도구로 소비되는 패턴이 한번 만들어지면 다음 청년 정치인은 그 패턴부터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결과, 개혁신당의 정당으로서의 존립 근거가 흔들립니다. 공천이라는 게 뭐예요? 공직 후보자 추천의 줄임말이에요. 공공으로 보증을 쓰는 행위거든요. 유권자가 사람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당을 신뢰하고 찍는 겁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당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준석 대표의 SNS 사과 한 줄로 끝낼 사안인가요? 책임자 사퇴, 공천 시스템, 전면 개편, 어디까지 가야 정상인지 그 기준선이 안 보입니다. 공천 관리와 심사 과정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인사로 끝나지 않는 구조적 책임이 필요한 사안이에요.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동원을 차린 그 그림다들 아시잖아요. 자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잊어버린 권력의 모습. 이몽룡 어사출도 같은 외부 점검이 들어오기 전까지 본인들이 스스로 그림을 정리하는 모습이 거의 안 보입니다. 이 패턴 다른 당이 보였다면 개혁신당은 어떤 톤으로 비판했을까요? 그 톤을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들에게 적용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판이 깨졌어요. 청년 정치를 표방하던 당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정치 테러를 자작극으로 연출했다. 이 한 줄로 모든 명분이 빠집니다. 처음에 던진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거짓말 탐지기까지 사들고 와 상대 후보 앞에 들이밀던 그 청년 정치인이 정작 그 기계를 본인에게 써야 할 사람이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젠 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무리한 공천이 만들어낸 자충수, 그 자충수를 인지도 전략으로 활용하려 한 한 사람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거르지 못한 당의 구조, 이 세 가지가 한 자리에서 만난 결과입니다. 오프닝에서 느꼈던 감정이 황당함이었다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다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부채가 얼마나 큰지 이제 보입니다. 진짜 테러를 당한 사람들의 무게가 흔들리고 청년 정치라는 가능성이 한 사건으로 후퇴하고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정치가 어디까지 사유화될 수 있는지 그 한계선의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 사건이 세 곳에서 동시에 빚을 만들어내는 구조, 이게 이번 사건의 진짜 모양입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처벌은 시작점이에요. 진짜 비용은 그 다음에 옵니다. 오늘 이후로 한국에서 정치 테러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까요? 다음 진짜 피해자가
이번에는 진짜냐는 질문부터 받게 되는 그 시대를 우리가 방금 시작한 거 아닐까요? 자작극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는 순간 정치 테러는 더 이상 발생 자체로 사회적 무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무게의 기준선이 한 단계 낮아져요. 다음 정치 테러는 의심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용은 정의한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비용은 한국 정치 전체가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진짜 정치 테러를 우려하면서 활동하는 모든 정치인의 안전 비용입니다. 한 번의 자작극이 만들어내는 신뢰 부채는 다른 사람의 안전 자산에서 빠져나가요. 이 사건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한국 정치의 한 기준선이 될 거예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두 혐의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의 SNS 한 줄 사과를 넘어 어떤 구조적 책임을 지는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추적해가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이 들고 다니던 그 기계 앞에 본인이 앉을 때 가장 정확하게 작동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